내레이션, 도입부, MC 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는 잊으려 했고 누군가는 잊혀진 채 살아갔다. 그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숲속에서 사라졌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정적. 40년 전 한 아이가 버려졌다. 그리고 40년 뒤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다. 음악이 서서히 깔림, 잔잔한 피아노 또는 현악기.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다. 닳고 바랜,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기억. 이건 혈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사랑과 상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에 담긴 모든 것을 되찾아가는 여정이다. 음악이 점차 고조됨. 당신이라면 40년 만에 돌아온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진심이 닿는 그 순간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이어지는 장면.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무주숲, 그 안을 천천히 걷는 할머니의 실루엣으로 본편 시작. 물론입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영화적 이야기를 쓰는 노련하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로서 이제 일부 무주숲, 잊혀진 고통을 시작하겠습니다. 풍부하고 유려하며 드라마틱한 영어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된 작품입니다. 이 버전은 원작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등장인물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고 숨겨진 의미, 영화적 질감, 그리고 관객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드라마적 요소를 더했습니다. 일부 무주숲, 잊혀진 고통바람은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돌아온 오랜 친구처럼 속삭였다. 늦가을은 무주숲을 우울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무잎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며 건조하고 탁탁거리는 소리가 시간이 내쉬는 숨결처럼 메아리 쳤다. 시들어가는 나무잎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부드럽고 부서진 햇살은 마치 집으로 돌아가려는 기억처럼 대지 곳곳에 흩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아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찾지 못한 슬픔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녀의 등은 약간 굽었고 척추는 비바람에 닳은 나뭇가지처럼 휘어져 있었다. 한때 어린 소나무 껍질처럼 검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황혼역해 은빛으로 빛났다. 옷은 수수하고 낡았지만 깨끗했고 세월에 닳아 해진 곳들은 정성껏 수선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차가웠던 불씨에 마지막 남은 따뜻한 불씨를 지키듯 가슴 가까이에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다. 햇살에 바랬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젊고 마른 여자가 5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소년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였고 뺨은 도톰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자세히 보면 기쁨이 아니었다. 가슴앓이를 간신히 억누르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우뚝 솟은 단풍나무 아래 멈춰 섰다. 단풍나무의 가지들은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낙엽의 흙내음과 다가오는 폭풍의 희미하고 금속성 같은 속삭임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숲의 고요함보다 크지 않았다. 태준아, 미안해. 40년이나 지났어. 상처가 다시 벌어지듯 기억이 밀려왔다. 플래시백, 무주. 40년 전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고 낡은 디젤 엔진이 이른 아침의 추위 속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젊은 여성이 길게 서서 떨리는 손으로 어린 소년의 코트 단추를 채워주었다. 아이는 치마를 꼭 붙잡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빼앗길 때처럼 말없이 애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억지로 돌아섰다. 버스 문이 닫히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소년의 외침, 엄마. 각 깨진 유리처럼 그녀를 꿰뚫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아래 계곡으로 사라지는 버스 엔진 소리와 비명을 참으려는 듯 입을 꽉 다문 채 남겨진 여자만이 보였다. 3시간 현재 노파의 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고통이 마치 바이스처럼 가슴을 뒤틀었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한 손은 심장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여전히 사진을 감싸 쥐고 있었다. 얕게 숨을 헐떡이며 무릎이 꺾였다. 아무도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가 황금빛 카펫에 쓰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떨어진 새처럼 가느다란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사진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바람이 거세졌다. 나무십들이 그녀 주위에서 춤을 추었다. 나무십 하나가 펄럭이며 사진 속 아이의 얼굴 위로 살며시 떨어져 아이를 완전히 가렸다. 그리고 그렇게 광활하고 무심한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어쩌면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운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계곡 건너편에 또 다른 누군가, 지갑에 똑같은 사진을 든 누군가가 바로 이 순간으로 끌려들었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운명은 40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숨결에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잊혀진 이름이 피와 시간을 통해 되살아날까요? 두부를 볼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부터는 더욱 강렬해질 뿐입니다. 두 장면, 구급차, 예감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스토리텔링 톤과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두막, 구급차 안 낯선 예감을 한국어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영화적 감성과 깊은 서사를 담아 독자의 몰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두막, 구급차 안 낯선 예감산 아래 국도를 따라 달리는 한 대의 구급차.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산맥은 고요하고도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그 속도만큼 이 안에 누군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리준호, 40대 초반, 응급의료팀 소속. 정확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혼란과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은 동료 조연아가 그를 힐끔 바라본다. 의료 장비를 점검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준호 오빠, 왜 그래요? 오늘따라 너무 멍해 보여요. 준호는 창밖을 보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흔든다. 하지만 말투엔 명확한 망설임이 배어 있다. 몰라. 그냥 기분이 이상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는 무심코 왼쪽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 천천히 꺼내든 것은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 한 장. 한 여자와 어린 소년이 담긴 흑백 사진. 소년의 얼굴은 아직 천진하지만 여자의 눈동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조연아가 사진을 힐끔 보고 말한다. 이 사진 오빠 어릴 때 사진이에요. 이분은 혹시 어머니? 준호는 잠시 대답이 없다. 사진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잘 몰라. 양어머니가 말하길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어릴 때 나를 잠깐 돌봤던 분이래. 잠시 정적이 흐른다. 조연아는 뭔가 더 묻고 싶은 듯하지만 입을 다문다. 그때 구급차 내 무정위에서 응급 호출이 울린다. 응급 출동, 무주군. 산림구역 내 고령 환자 의식불명. 도보 접근 필요. 기도 확보 우선.
조연아가 위치를 빠르게 확인한다. 하지만 준호는 그 지명을 듣는 순간 눈이 커지고 숨을 멈춘다. 무주. 그는 사진을 바라본다. 그 순간 마치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이 그를 바라보는 듯한 환영이 스친다. 손이 떨린다. 숨이 가빠진다.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묻혀있던 무명의 공백이 어떤 이름을 향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날 누군가는 사진을 움켜쥔 채 산속에 쓰러졌고, 같은 시각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진을 꺼내들고 운명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원하신다면 다음 장면인 현장 도착, 겹쳐진 기억으로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 3막, 현장 도착, 겹쳐진 기억을 한국어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운명적 충돌, 기억의 중첩, 그리고 감정의 첫 폭발이 일어납니다.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영화적이고 감성적으로, 하지만 이번엔 더 강한 드라마적 전환점을 담아 풀어내겠습니다. 3막, 현장 도착, 겹쳐진 기억 숲속은 너무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마치 멎은 듯한 정막. 구급차는 험한 산길을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준호와 현아는 장비를 메고 도보로 수풀을 가르며 들어갔다. 가을의 무주는 황금빛이었지만 그 안에서 다가오는 기운은 어쩐지 불길하고 싸늘했다. 발견, 오빠, 여기에요. 조연아의 외침이 고요를 찢었다. 준호는 뛰듯 달려가 엎드린다. 그곳엔 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누가 봐도 수십 년 산길을 걸어온 듯한 옷차림. 손엔 무언가 꼭 쥐어져 있다. 현아는 응급 세트를 꺼내고 준호는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기본 조치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순간 중첩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사진.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사진은 똑같다. 그가 지금껏 간직해온 그 사진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그는 알고 있다. 그건 잊을 수 없는 눈빛이다. 숨이 멎는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꺼낸다. 둘을 나란히 들여다본다. 구겨진 가장자리, 빛바랜 색감, 심지어 배경에 흐릿이 보이던 담벼락의 금간 자국까지 모두 같았다. 식별 준호는 손을 들어 할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탔고 주름이 깊었지만 왼쪽 눈밑,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갈색 반점. 그는 벽처럼 뇌리에 박힌 기억을 떠올린다. 사진 속 여인의 왼쪽 눈개도 바로 이 반점이 있었다. 충격 숨이 가빠진다. 눈앞이 아득해진다. 이건 그냥 우연일 리 없어. 현아가 묻는다. 왜 그래요, 준호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 아파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한다. 사진 2장을 가슴에 껴안고 할머니를 바라본다. 숨을 고른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단어. 엄마. 아직 입으로는 꺼낼 수 없지만 심장은 이미 그 단어를 수십 번 외치고 있었다. 마무리 컷 바람이 불었다. 주위의 낙엽이 회오리처럼 휘날리며 세 사람을 감싼다. 준호는 땅에 무릎 꿇은 채 사진을 껴안고 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겹쳐졌다. 만약 당신이 준호라면 이 감정의 폭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장면 내막. 구급차 안 터지는 진실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감정의 폭발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3막. 구급차 안 터지는 진실을 영화적이고 심리적인 디테일까지 살려서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진실과 직면하는 순간
내면의 균열, 그리고 첫 번째 용서의 싹이 움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내막, 구급차 안 터지는 진실 무주의 숲을 떠난 지 10분. 구급차는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차 안은 인위적인 조명과 기계음으로 가득하지만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조용했다. 조연아는 운전석 옆에서 무전을 정리하고 있었고 구급차 뒤편 리준호는 묵묵히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울부짖음으로 바뀔 운명을 가진 침묵이었다. 갈라지는 내면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다. 그러나 준호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본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던 사진, 그 사진과 그녀의 얼굴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사진 속에서 흐릿하게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 설마, 아니야. 그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듯 쓰러진 순간부터 자신의 심장은 마치 잃어버린 고리를 찾은 듯 요동치고 있었다. 속삭임 그때였다. 미세한 움직임,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더니 입술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다. 태준아. 순간 시간은 멈췄다. 그 이름, 오직 한 사람만이 불러온 이름,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 속 진짜 이름. 준호의 눈이 커진다. 가슴이 조여온다. 입을 벌리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 눈을 마주치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뜬다. 혼란스러운 눈빛 속에서 자신의 앞에 앉은 남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흔들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태준아, 내 새끼 태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버렸어. 진실 앞에서의 절망 준호는 입술을 깨문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의 심장에 송곳처럼 꽂힌다. 왜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난했어. 병도 있었고 내가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보내야 했어. 할머니는 말하면서도 고개를 떨군다.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다는 듯. 40년 동안 난 매일 그날을 후회했어. 너무 늦었지. 이젠 나를 용서할 수 없겠지. 침묵의 파도 조연아가 조심스레 뒷좌석을 힐끔 본다. 그녀조차도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건 두 사람만의 시간이다. 준호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거칠고 마르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엄마, 그는 속삭인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단어는 이 구급차 안을 가득 채운다. 40년 만에 처음 불러본 그 한마디. 마무리 컷 카메라는 구급차의 천장을 비춘다. 사이렌 없이 달리는 차량 속, 이제야 처음으로 이어진 두 심장이 있다. 어쩌면 이건 상처의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40년 만에 나타난 진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면 오막, 병원, 부활하는 모정으로 이어드릴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정서가 깊어지는 오막, 병원, 부활하는 모정을 한국어로 전개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두 인물이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마주하고 모자무지라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순간입니다. 감정을 최대한 풍부하게 살리고 플래시백을 통해 복선과 서사를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막, 병원, 부활하는 모정 세상이 잠든 새벽.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병원의 병실안은 고요했다. 삑, 삑, 삑.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이 작은 공간에서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굳게 닫힌 입술.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으로 붉게 젖어 있었다. 병실 속 어머니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파렌 주사 바늘과 링거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살아있었다. 준호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수십 년을 넘나드는 그리움과 한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아, 네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플래시백, 그녀의 기억. 너 초등학교 첫날, 엄마는 멀리서 지켜봤어. 너 새 가방 들고 교문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날 울 뻔했어. 너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엄마, 사람들 뒤에 숨어 있었어. 내 이름 불릴 때 박수 쳤지만 아무도 못 들었지. 내 생일마다 엄마는 너 사는 동네 골목에 서 있었어. 내 웃음소리만 들려도 그날은 행복했어. 작은 물건 하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보자기를 꺼낸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젓가락 한 쌍,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고 끝에는 조심스럽게 새긴 글자 하나. 태준, 이건 네가 어릴 때 쓰던 젓가락과 똑같이 만들었어. 언젠가는 엄마 손으로 밥을 해주고 싶었어. 그때 쓰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으로 젓가락을 쥐는데 그 따뜻함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널 미워했던 게 아니야. 너를 버렸던 게 아니라 너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준아. 할머니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눈물은 후회의 물줄기이자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성의 언어였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손이 어머니의 손 위에 덮인다. 서툴고 떨리는 손길. 하지만 분명한 용서의 손길이었다. 처음으로 부르는 그 이름, 엄마, 처음이다. 40년의 공백을 찢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엄마,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마무리 컷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온다. 병실 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온다. 서로의 손을 꼭 쥔 모자무치. 오래된 고통은 조용히 녹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 한마디. 엄마를 다시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다음 장면인 6막, 두 어머니의 만남, 사랑의 연결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정점 중 하나인 6막, 두 어머니의 만남, 사랑의 연결을 한국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감정의 가장 섬세한 교차점이자 두 명의 어머니가 한 사람의 아들을 위해 마주하는 용서와 감사, 그리고 공존의 순간입니다. 눈물과 침묵,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가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6막, 두 어머니의 만남, 사랑의 연결,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가볍게 물들이고 그 빛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한 사람. 검소하지만 단정한 외투, 짧게 자른 단발머리,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온화한 눈빛. 그녀는 준호의 양어머니였다. 엄마, 오셨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는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감동, 그리고 감사의 울림이 교차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그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던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려다 준호에게 제지당한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이분은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제 두 번째, 아니, 제 또 다른 엄마예요. 처음 마주한 두 눈,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친다. 어색하지만 서로를 담담히 바라본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마치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로가 같은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침묵을 쌓아왔는지를. 친어머니의 손이 먼저 움직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양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손등이 마르고 주름졌지만 그 손엔 분명히 진심이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진다. 양어머니의 대답, 양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그녀는 대답한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 아이, 처음 안아줬을 때도 이 아이가 이미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껴지는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는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한 사람을 함께 사랑한 두 사람. 어떤 대립도, 어떤 질투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포용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무리 컷 햇살이 더욱 선명하게 비친다. 카메라는 세 사람의 손을 하나로 담아낸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상처,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피보다 진한 관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두 개의 가족이 존재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감정을 나눠주세요. 다음 장면 7막, 새로운 시작, 봄날의 식탁으로 이어갈까요? 준호와 두 어머니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진짜 집밥의 순간, 그 따뜻한 봄날을 그려드릴게요. 원하신다면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담은 7막, 새로운 시작, 봄날의 식탁을 한국어로 전개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그리움이 따뜻한 일상으로 승화되는 순간, 그리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 식사를 그려냅니다. 부드러운 햇살, 소박한 밥상, 그리고 따뜻한 젓가락 위로 흐르는 사랑.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가장 고요하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7막, 새로운 시작, 봄날의 식탁 며칠 후, 따사로운 봄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부엌에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된장찌개, 멸치볶음, 나물무침,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 소박하지만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은 밥상이었다. 부엌에 두 어머니 작은 부엌 안, 두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여전히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기어코 주걱을 손에 쥔 채 된장국을 맛보고 있었다. 간은 괜찮을까? 태준이 입맛이 좀 짜진 걸까? 부드러워진 걸까?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양어머니가 부드럽게 웃는다.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면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시간의 모든 불편함과 어색함을 녹여냈다. 준호의 등장 거실에서 조용히 다가온 준호. 그는 문가에 서서 부엌에서 함께 요리 중인 두 사람을 바라본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따뜻한 풍경. 그는 조용히 다가가 식탁 의자에 앉는다. 와, 이 냄새. 진짜 엄마 밥 냄새 같아요. 그러자 친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진짜 엄마가 만든 거 맞단다, 태준아.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낸다. 젓가락, 다시 이어진 손길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새하얀 천. 그 안에는 정성껏 깎고 다듬은 나무젓가락 한 쌍이 있었다. 이건 새로 만든 거야. 지난번 젓가락은 너무 낡아서 이번엔 단단한 호두나무로 만들었단다.
이젠 엄마가 만든 음식을 엄마가 만든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준호는 말없이 젓가락을 쥐었다. 손끝에 닿은 나무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식사 세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된장국을 한 입 먹은 준호가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 맛 이상하게 익숙해요. 아주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느껴봤던 맛. 친어머니가 말없이 그의 젓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준다. 양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푸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순간 이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닌 세 사람의 인생이 다시 만나는 지점이 되었다. 마무리 컷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춘다. 젓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따뜻한 국물, 세 사람의 웃음소리, 그리고 엄마, 우리 다음에는 무주로 가요. 산에 올라서 같이 나물도 캐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눈빛엔 고통을 이겨낸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봄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긴 겨울도 다시 따뜻한 햇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런 봄날 밥상을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봄날의 기억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내 새끼 태준아의 주요 7막 스토리텔링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영상용 대본, 내레이션 원고, 대사 중심 분할 구성 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 에필로그, 봄날의 마지막 장면 며칠 뒤. 무주.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바람은 꽃향기를 머금고 산자락을 넘었다. 산 중턱, 오래된 단풍나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소풍처럼 준호는 어머니 두 분과 함께 도시락 가방을 들고 산을 올랐다. 예전과 달리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조곤조곤 이어졌고 산길을 걷는 발걸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단풍나무 아래 친어머니가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는다. 손에는 직접 싼 김밥과 약초 무침이 담긴 도시락. 여기가 그날 엄마가 너 사진 들고 쓰러졌던 곳이야. 이 나무 매년 가을마다 색이 너무 예뻐서 내 얼굴 생각나더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는다. 양어머니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는다. 조용한 식사, 그러나 깊은 울림 그들은 조용히 밥을 나눠 먹는다. 수젓 소리도 작고 바람 소리도 잔잔하다. 하지만 이 고요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준호가 둘을 번갈아 바라본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어릴 적의 공허함이 없다. 그 대신 가득한 것이 있었다. 두 분 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세요.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일어나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온다. 길겐 새순이 돋고 나비가 날고 한쪽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나온 시간의 아픔을 다 감싸 안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 걷는 길 같았다. 마지막 컷 카메라가 멀어지며 세 사람의 뒷모습을 담는다. 햇살 속에서 서로 손을 잡은 세 그림자.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 엄마, 이제부터는 매년 이 봄에 꼭 다시 오자. 셋이 함께. 화면은 점점 희미해지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화면에 떠오른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지만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용서 혹은 그리움의 순간을 나눠보세요.